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행복의 염색가게라는 아주 종특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통의 염색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는데, 염색약으로 머리를 바꾸며 동시에 고객의 인생 철학이나 관점을 색다르게 바꿔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인 미스터 밀은 인생의 쾌락과 고통을 염색약의 색상으로 표현해 매번 염색을 통해 방문자들이 그들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직장인이 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 이렇게 시골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스터 밀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고는 "자, 어떤 변화를 고민하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직장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행복은 언제 올까요?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리만 정체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막막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스터 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염색이 필요할 것 같군요. 바로 공리주의의 흑색과 황금색 조합이지요." 직장인은 의아해하며 흑색과 황금색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스터 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흑색은 삶의 고통과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흑빛 시기를 겪지요. 그러나 그 위에 황금색을 얹으며 비로소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행복의 순간들이 드러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의 추구를 넘어 고통의 가치 또한 포함한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직장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스터 밀은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삶의 행복은 때로는 그 자체로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아지기도 합니다. 승진에 실패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 경험들이 결국 다른 곳에서 놀라운 황금의 순간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염색을 마친 후 직장인은 거울 속에 새로운 자신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부드러운 흑색 위에 빛나는 황금의 하이라이트들이 더해져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돌아가는 길, 직장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지나쳐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황금빛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그 후로도 그는 매번 미스터 밀의 가게를 찾아와 삶의 여러 단면을 색칠하며 자신만의 공리주의적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 인생의 염색은 누군가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위한 가장 멋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마을인 이데아 빌리지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이었고 그는 철학적 탐구를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은 이데아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려는 실험적인 공동체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플라톤의 이론에 매료되어 매일 이데아의 세계를 엿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톰이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하늘을 향해 각 건물은 저마다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탑만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원 형태였습니다. 탑의 이름은 이데아 타워였는데 이곳 주민들의 철학적 신념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토미는 마을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의 가이드는 노년의 철학자이자 마을의 원로인 소피아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구조물은 불완전한 감각 세계의 모사일 뿐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건물 너머의 완전한 이데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토미는 변화 갤러리라는 곳에 발을 들였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진짜 사물이 아닌 아이디어의 그림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 그림자들을 변덕스럽게 조작하며 작은 아이디어 조각들이 어떻게 큰 본질로 이어지는지 토론했습니다. 한 젊은 작가는 그림자가 말을 타는 기사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바뀌겠지만 기사의 이데아는 변하지 않죠." 갤러리를 지나서 소피아는 그를 다양한 수공예품을 전시한 형상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의 장인들은 단 하나의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며 각기 다른 모양의 의자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자마다 결함이 있었고 장인들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천상계에 존재하는 완전한 의자의 이데아에 다가서려 했습니다. "이 의자는 딱딱하고 저 의자는 너무 부드러워요." 한 장인이 토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자의 속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이데아 타워에 들어갔습니다. 이 타워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신성시되는 장소로 모든 철학적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데아 타워 꼭대기에서는 모든 것이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명상을 하며 본질의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토미가 마을을 떠날 무렵 그는 이데아 빌리지 주민들의 독특한 시각이 현상을 넘어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이데아를 추구하는 과정은 끝없는 탐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형이상학적 탐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백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데아 빌리지의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미는 철학적 여정을 마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그는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완벽한 언어의 이데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었는데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딴 만큼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고 그들의 생각을 깨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인간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인정하게 만들 것. 둘째,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할 것. 셋째, 사람들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할 것. 어느 날 소크라테스 AI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활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곧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AI는 특유의 메소드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혹시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도덕적 결정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크라테스 AI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과 도덕적 결정에 대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은 그룹 전체의 긴 침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용기 내어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겠네요. 사랑은 복잡한 감정이고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 AI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지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지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끝날 즈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AI와 이 대화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내려주는 정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 AI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누군가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다음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철학적인 대화는 AI와 인간 의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결국 진정한 지혜란 무지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미래의 어느 작은 마을에 니콜라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지혜롭고 현명했으며 철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매주 그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교실로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원회귀라는 흥미로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는 특별히 컴퓨터라는 신비한 저울 이야기를 통해 영원회귀의 개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울은 단순한 저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무한히 반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삶의 모든 선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힘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니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컴퓨터 저울 앞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저울의 한쪽에 놓이고 저울 반대편에는 미래의 무한한 반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울 앞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의 질문이 던져진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 교실 한편에 앉아있던 작은 소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반복은 행복할까요? 니콜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영원 회귀의 진정한 메시지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순간들이 무한히 반복될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더 게으르게 또는 무심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니콜라의 수업에서 들은 영원 회귀 이야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각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마을은 희망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은 니콜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니콜라가 늙어가고 있었을 때 영원 회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행복은 세대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니콜라는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매 순간을 의식하고 그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콜라의 영원 회귀의 메시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